자,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으면서 민서유 4대 천왕이라고 하죠. 왜 4대 천왕이라고 하느냐? 사실은 첫 번째 민서유 진행을 맡았던 우리 송섬의 아나운서, 네. 제 두 번째 진행을 맡았고요. 두 분이 이제 주요 패널로 또 박주민 의원은 1대 때 또 진행도 맡으셨고 4대 천왕이라고 제가 불러드리는데 민핵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게요. 또 박주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민서유의 민이 박주민의 민이다. 이런 얘기도 잠깐 있었어요. 누가요? 아, 오랜만에 봬도 여전히 썰렁하죠? 네, 박주민 의원님 일단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컨디션이 아주 좋으신,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인 이동현 작가님 인사부터. 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거 하지 마라 그랬거든. 공개 방송 이런 거. 이런 걸 왜 하냐 도대체. 왜요? 같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이제 기획하고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연말이니까 뭐 특집으로 하고 싶어해. 그래서 뭐 이 추운데 다들 고생하잖아 지금. 그냥 따뜻한 집에서 보게 하지 말이야. 다 괜찮으시대요. 그럼 고맙습니다. 아이고, 알았어, 고맙습니다. 다들 사실은 여기 있는 두 분을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맞아요. 실제 얼굴을 보는 게 너무 좋고 나중에 사진 포토 타임도 이동희 작가가 해주기로 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주차를 미리 등록 안 해서 저 둔치 주차장에 세워놓고 걸어오는데 얼마나 추운지 이게 굉장히 후회했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제작진이 오늘 우리 함께할 2부 타이틀을 뽑았는데요. 2023 송년 특집 민서유 모여유 이렇게 또 잡아주셨어요. 어떻게 좀 요즘에 말해주세요? 그 쿠팡 플레이에서 소년시대 네. 그게 또 좀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충청도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 있는데 그거 따라서 한 거 아니야? 잘 센스 있게 잘한 것 같은데. 오. 여기 다들 또 연세가 있어서 모르는구나. 핫한 드라마를 몰라. 아라유 나오는데요. 박주민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민서유 모여유. 예, 저희가 충청권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사실은 너무 크게 이겼죠. 너무 크게 이겨서 사실 그걸 유지하기도 힘든데 우리 대통령께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유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정당이라는 건 더 욕심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더 뺏어올 데가 어디 있느냐?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PK 일부 지역, 또 강원 일부 지역, 충청 일부 지역밖에 없어. 우리가 졌던 데 뺏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 우리가 이제 충청에 집중 공략하는 것은 이번 총선 전략상 아주 좋은 것이다 생각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모이면 축구 얘기하고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모이면 야구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여기 모인 거 대부분 다 정치 얘기 들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봐야 될 텐데 먼저 두 분한테 근황 오늘 바쁘신 것 같아요. 박주민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늘요? 예. 오늘 그러니까 이게 매일 아침에 한 회의가 정기적으로 박혀 있는 게 세 개가 있고 예. 어제 사실 본회의에서 예산을 떨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약간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날이었는데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태원 특별법 관련돼서 의장님이 이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다가 또 빨리 협상하라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의장님 만날 때도 그냥 만나지 않거든요. 의장님 만나기 30분 전에 뭐 사전 회의, 뭐 사전 회의하고 갔다 오면 또 사후 점검 뭐 이런 것들 쫙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일정들을 오늘 보냈습니다. 예. 이동윤 작가는 뭐 특별한 일정 있었습니까? 아니 뭐 늘 하던 거 오늘 금요일이니까는 뭐 방송 예. 2개 하고 예. 여기까지 이 방송 하는데 중간에 한 3-4시간 비더라고요. 시간이요. 비어가지고 진짜 사무실에 좀 있다가 왔어요. 끝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별일 없었다. 뭐 특별한 일은 이렇게. 없었네요. 예, 특별한 일이 없었다. 이 일이 가장 특별하죠. 지금 여기 함께 해주신 우유빛깔 이동영님 감사합니다. 급조하신 건 아니죠 혹시? 미리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으니까 현안 얘기를 좀 나눠야 하잖아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이야기 뭐 아무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것 이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잖아요. 벌써 지금 나왔어요. 그래도 두 분께 한번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 이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을 불러야겠죠. 네.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맡은 거는 민주당으로서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뭐 대통령이 너무 잘하셔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승리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여론조사하면 윤석열을 싫어한다 60%쯤 나오잖아요. 아주 싫어한다 50%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투입되는 사람은 그 용산과 각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서 막 대통령 탈당하라 그러고 김건희 여사 특검 받으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거수기가 아니다고 얘기하고 그래야지만 조금 살아남을 수 있어. 그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말기 때 총선이 있었어요. 96년도. 그리고 이제 97년도 대선이 있었죠. 그때 김영삼 인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후보였던 이해창 총재. 그 완전 선거 가지고 당 이름도 바꿔버려. 신화국당에서 한나라당 바꿔버렸잖아요. 김영삼 사진 막 밟고 다니고 그렇게 각세였거든. 그렇게 해야 살동말동인데 윤석열 아바타를 내세웠다?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한동훈이 누군지. 그러니까 굉장한 패착이다. 그런데 왜 저런 걸 했을까? 국민의힘은 나름대로 정치를 아는 사람들의 집단인데 뭐 한동훈 장관이야 정부적 판단이 안 된다 치고 정치를 모르니까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뭐 첫 번째는 공천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꼭 오세요 했던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그 TK, PK 지역 혹은 강원 지역에서 편안하게 국회의원 한 사람들이에요. 현역들. 그러니까 그 사람 와서 또 나 공천 주세요 이런 거거든. 수도권 있는 사람들은 한동훈 반대했다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쇼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준석하고 윤석열하고 대선 때 쇼한 것처럼 한동훈이 와서 용산이랑 선 긋는 쇼를 지금부터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다. 아바타 같은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노파심인 거고 혹시 그렇게 할까 봐 그렇게 하면 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주민 의원님은요? 사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땡큐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약간 좀 전략적인 미스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이동영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쇼라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폴트 값을 너무 낮게 잡아놨을 때 오히려 이제 반대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 건 무조건 땡큐다라는 식의 저는 대응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저희가 좀 숙제를 미리 좀 낼 필요가 있다. 네가 진짜 의미 있는 그리고 본인도 그렇고 뭐 주위의 평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이라면 뭐뭐뭐는 해내라 라고 얘기를 좀 미리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관여 의혹이 있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네가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으니 받아라 라든지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 가감없이 그냥 받아라 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김건희와 관련된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국정조사 저희들이 지금 첨학농성도 하고 있는데 받아라. 상특검은 어차피 하는 거니까요. 뭐 그런 얘기들을 쭉 숙제로 내주고 그거 못하는 거 봤더니 진짜 너는 그냥 하수인에 불과하구나. 당을 그냥 장악하러 온 거구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이 한동훈 전 장관이 온 과정이 굉장히 그로테스크하잖아요. 이 2000년하고도 20년이 넘은 이 시기에 과거처럼 대통령이 화를 내니까 당대표가 막 쫓겨나는 당원이 뽑은 당대표가 쫓겨나는 현상을 거친 다음에 이 사람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퇴행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뭐 김기현이 물러나고 한동훈이 오고 또 장전이 불출마 선언하는 걸 혁신이래요. 근데 이건 엄청난 퇴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을 당해버린 거죠, 당대표가. 그러니까 이런 퇴행이 없으니까 이 퇴행에 대해서도 좀 거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능력 있다라고 오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인사 검증을 맡고 있잖아요. 최근에 장관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어떤 인물들이 추천됐는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겨야 되는데 자꾸 지죠. 이겼던 소송도 지고 법무부 장관 된 뒤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상당히 무능력한 사람이 온 것이다라는 것도 좀 적절히 잘 지적해 주시면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변화가 좀 발생할까요?
글쎄요, 뭐 특별히 뭐 저희가 지금 해오던 것에 대해서 막 억지로 막 바꿔야 될 필요는 없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정무직 당직자들이 모여서 한 얘기에서는 이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기국회 때 꽤 많은 성과를 거뒀어요. 여러분들 일일이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한 20년, 30년 동안 못 해주었던 민생 법안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제 법사위에 일단 보내놓는 것까지 엄청나게 했고 2월 달까지 이게 법사위에서 처리 안 되면 상임위에서 갖고 와서 본회의에 직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가맹점이 가맹본사와 협상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의사 증언에 관련된 법도 그렇게 해놨고요. 뭐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개식용 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엄청나게 많이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십 년간 안 됐던 법들을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이런 것들 좀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고 했던 많은 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민주당 중심으로 좀 뭉치게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12월 말과 1월에 하자. 그런 것을 통해서 당이 이제 좀 전국을 이끌어 나가고 민생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지금 반윤 프레임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안 나오고 다음 총선에서는 여당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돼야 한다. 이게 또 훨씬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새롭게 뭘 하려고 하다 보면 지난번 블랙카드처럼 이상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새롭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거 잘 하면서 이번은 총선이잖아요. 대선이 아니잖아요. 투표율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투표율이 떨어졌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집토끼를 어떻게 단도리 하는 거예요. 우리 지지층이 얼마나 신나서 투표장으로 향하느냐. 이거를 당이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도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 한동훈 건에 관해서 뭐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뭐 10대 일간지 방송국은 MBC, KBS, 뭐 SBS 혹은 그전에는 뭐 TBC 몇 개 없었잖아요. 몇 개 없을 때는 정치인이 한마디 하면 언론이 받았으면 그게 여론이 됐습니다. 지금 뭐요? 한동훈이 등장하니까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은 이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종편에서 또 보수 언론에 그거 받아 쓰고 있잖아. 그런데 그 언론 한동훈 이순신이라고 한 그 언론 기사 밑에 댓글에 제일 인기 있는 그거 뭡니까? 대댓. 이순신은 선조의 아내와 카톡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1등이고 이 짤이 지금 온갖 커뮤니티에 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저기서 프레임을 잡으려고 해도 이제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쏴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공유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금방 깨져요. 이 프레임은. 그래서 옛날보다는 우리가 이 극악무도한 정권이랑 싸우기 너무 좋아졌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두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현재 상황과 밭은 좋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잘 활용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2023년 시작할 때 민서위에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윤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전망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이랬는데 이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그러면 2023년도 민주당 활동에 대해서 점수로 매긴다면 이거는 박주민 의원보다 이동인 작가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민주당의 활동에 대해서. 이 작가님 짜신데. 7점 드립니다. 7점? 의외로 높은데요? 아니 왜 7점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최근에 뭐 여론조사 등등 보면 이런 말 하면 이게 좀 재수 없을까 봐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좋은 영향이 있을 다음 내년 총선에 좋게 결과가 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다음에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압승했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민주당이 잘해서 그랬느냐 윤석열이 못해서 그랬느냐 뭐 그런 논쟁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는 조금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게다가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같이 싸웠던 적이 있느냐. 예전에는 당에도 지금도 뭐 당내 박주민 의원은 당내 개파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그 문재인 대표 때도 그랬고 늘 싸우고 늘 시끄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당 대표도 뭐 70% 80% 이상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여론조사 봐도 여전히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지지하잖아요.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조금 뭐 아쉬운 거는 뭐 비주류 의원들의 어떤 행태인데 그거는 뭐 여기서 말할 건 그렇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나서 대여 투쟁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늘 4년간 혹은 재선 똑같은 4년간 같은 국회의원 마인드를 하면 안 돼요. 여당일 때 국회의원 마인드랑 야당일 때 국회의원 마인드는 달라야 됩니다. 여당일 때 국회의원은 야당에서 온갖 발목을 잡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하다고 해도 계속 설득해야 돼요. 계속 협상하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기 싫어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야당일 때 그렇지 않아요. 야당일 때 선명한 모습 보여주고 투쟁하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180석 가까이 있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당일 때 모습과 야당일 때 모습이 똑같았다. 윤석열 초기 때. 그게 조금 안타까웠던 문제입니다 합니다만은 이제 선거 앞두고 홍익표 원내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런 모습 보이니까 저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 보고 뭐 진짜 기적이 일어나서 소초에서 홍 원내가 당선될지도 모르죠. 사람 이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연말이라 확실히 희망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당내에 계신 우리 박주민 의원은 민주당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몇 점 주시겠어요? 10점 만점에. 저는 좀 더 오히려 제가 더 짜게 줘야 될 것 같은데요. 7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이동영 작가님 평상시 스타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점수 주신 건데 맞아요. 저희는 그냥 뭐 좀 겸손하게 저희는 5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동영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이제 원내 지도부에 소속돼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2달 됐어요. 다들 다 놀라요. 2달 됐다 그러면 그것밖에 안 됐냐고. 한 일이 되게 많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못 받을지언정 수십 년간 못했던 법들을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강행 처리를 막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이 엄청난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고 드라이브의 성과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월에는 이제 그 각 상임위 법사위를 일단 보냈던 상임위가 다시 갖고 와서 그걸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면 2월에 또 입법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동안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들었던 분들이 역시 민주당이 뭔가를 하니까 된다. 민주당은 나의 편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게 되는 분위기 속에서 총선을 치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탄핵할 때 일각에서는 역풍 불면 어떡하냐 그랬었잖아요. 네. 어떻게 역풍 불었습니까? 안 불었죠. 불었죠. 검사 탄핵할 때 역풍 불면 어떡하냐 안 불었죠. 그게 지금 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김건희 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망설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좀 영리한 작전을 세워야 된다.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서 원내대표단이 더 잘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마 특검이 올라가서 통과가 되면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겠죠.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올 겁니다. 국회로. 다시 넘어왔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 재의결하면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하게 통과 안 시키려고 하겠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저기서 공천이 막 결정되고 컷오프되고 막 이 상태여야 돼봐. 그러면 반란표가 나올 확률이 꽤 높잖아요. 그런 걸 좀 보면서 좀 느긋하게 좀 천천히 그렇게 해라. 그래서 지금 국힘하고 용산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국회에서 통과돼 버린 거거든. 그렇게 해서 특검이 시작되면은 또 매일 막 한동훈이 걱정한 것처럼 매일 브리핑하고 이런 거.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로 돼야 뭐 우리는 제일 좋은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영리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점수가 비교적 나쁘지 않아서 좀 희망차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는 정말 너무 화가 나는 뉴스들이 많았잖아요. 기억에 남는 사건들도 많았는데 혹시 두 분은 어떤 사건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아니 뭐 저는 올해도 뭐 안 좋은 사건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저는 내년 총선 뒤가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 있는 것들을 다 총선 뒤로 밀어놨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전기료 같은 것도 총선 끝나면 무조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의 물가가 더 오를 거예요. 담배값도 아마 올릴 거고 굉장히 준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PF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 TF 건설회사 이거 지금 원래는 몇 개가 넘어가야 정상인데 정부에서 은행권에게 만기 연장해주라고 계속 그럽니다. 만기 연장해주면 안 무너집니까? 이것도 다 총선 뒤로 미루는 거예요. 총선 전에 몇 개 회사가 부도나고 건설회사 부도나고 이러면은 총선에 영향 미칠까봐 만기 연장해줘. 만기 연장 계속 미룹니다. 미루면 대신 누가 갚아줍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건설회사가 무너지면 은행 것도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물가는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런데 월급은 여러분들 거의 안 올랐잖아요. 그런데 또 이자는 올랐습니다. 그러면 가계부채가 지금 OECD에서 1등이라고 하는데 이거 돈 벌어서 은행 빚 갚기 바쁘잖아. 그러면 맨 먼저 어디를 줄이느냐? 외식비를 줄입니다. 그렇죠? 애들 교육비를 못 줄일 거 아니야. 외식비를 줄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영업자들이 고통에 빠지게 돼요. 국내 소비가 위축됩니다. 근데 이런 걸 전부 다 총선 뒤로 미룬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계속 금리 동결시켰죠. 미국은 계속 올렸습니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자 차이가 이렇게 난 적 봤어요? 역대 처음입니다. 원래는 늘 우리가 더 높았죠. 그래야지만은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미국이 더 높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한국은행 요지부동입니다. 절대 안 올립니다. 이거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빚내서 집 산 사람 등등 해갖고 곡성이 나거든. 이것도 다 총선 뒤로 다 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보다 총선 끝나고가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더라도 굉장한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많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서민들. 잘 사는 사람은 걱정 없어요. 경기가 안 좋나 좋나. 근데 이 서민들이 항상 안 좋아지면 바로 1번 직격타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많은 걱정이 됩니다. 저희 사실 지난 1년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앞으로가 더 힘들어질 걸 예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박주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내년 전망이요? 네, 뭐 지금 일단 지난 이동현 작가님 2023년하고 말씀하신 대로 온갖 문제를 다 뒤로 밀어놓고 있는 거 맞아요. 너무 저도 걱정이 되고 아마 총선 이후에 수십 군데 수백 군데에서 문제가 뻥뻥뻥뻥 막 터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뭐 굉장히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올 한 해 돌아봤을 때 올 한 해도 정말 다이나믹했죠. 뭐 그냥 온갖 정말 한 3, 4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 계속 연출이 돼서 너무 가슴이 답답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언론사에 대해서 막 압수수색을 막 하고 막 과감하게 하는 것들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었는데 다시 재현이 됐고 네.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 억누르는 것도 참 오랜만에 저희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봤고 참 검찰이든 이런 권력기관들이 권력의 진짜 하수인이 돼서 특히 감사원 같은 경우 검찰은 원래 좀 그랬다 치지만 저렇게 권력기관들이 진짜 권력의 하수인으로 굴 수 있는가 이런 모습들도 좀 많이 봤던 것 같고요. 네. 외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엑스포는 말해 무엇하랴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외교상의 난맥이라든지 최근에 또 네덜란드에 국빈 방문을 할 때 대사가 초치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하나가 참 힘들고 어렵고 참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 속에서 그럼 민주당은 좀 제 역할을 했느냐 돌이켜 봤을 때 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도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외교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한중 외교도 또 문제가 좀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서 공장을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거 꽤 큰 돈 들여서 만든 거거든. 지금 한 10년 했는데 사실은 그 본전 뽑으려면 더 굴려야 돼. 한참 더 굴려야 됩니다. 근데 뭐 중국에 저가 자동차가 들어오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때문에 어려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를 잘해서 했으면은 이 사태는 안 납니다. 그런데 전쟁 터지고 우크라이나 편들고 러시아보다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대중 대통령 말처럼 외교라고는 결국 국익입니다. 국익이 제일 1등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뭐 외교를 다시 정상화한다 그러면서 정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먼저 비어있는 물컵에 물을 채우면 일본이 채울 거다. 채웠습니까? 절대요.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자기가 왜 합니까 그거를? 일본 입장에서도 국익 챙기면 그냥 다 빨아먹으면 되는데 그게 일본, 미국 다 이렇게 연결됐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외국 가지 않습니까? 올해 13번 갔다고 하죠. 한 달에 한 번 이상 갔는데 더 웃긴 거는 외국 13번 가고 한국 들어오면 대구나 부산 갑니다. 그것도 꼭 시장 찾아가지.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도 우리 대통령이 환영하고 환영받고 환대받고 좋아할 분만 찾아서 가는 거예요. 국내에 있으면 환대 못 받으니까 외국 가서 굉장한 의전을 이렇게 하고 국내에 들어오면은 막 열광하는 이런 특정 지역의 시장 막 찾아가고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대통령도 문제지만 비서실도 문제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지금 다 가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습니다. 예, 뭐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화가 나는데 어쨌든 이제 국회 얘기를 잠깐 더 해보면 박주민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구하고 또 공천 생각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임위에 전부 올리고 통과시켜서 어쨌든 2월에 입법 전쟁이 또 이뤄진다.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를. 뭐 제가 오늘 법안 리스트를 좀 갖고 올 걸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임위가 저희들이 숫자가 많고 위원장이 저희인 곳이 많아요. 9군데 정도 됩니다. 상임위. 그 9군데 상임위에서는 강행 처리들을 지금 억수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강행 처리해서 법사위에 보내놓으면 법사위에서 심사가 안 된 상태로 60일 묵혀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상임위가 그 법을 갖고 와서 본회의로 바로 올릴 수 있는 제도가 신설이 됐어요. 2년 전쯤에. 그러니까 그 제도를 이용해서 12월에 지금 다 그렇게 보내놓으면 법사위 당연히 김도우 위원장이니까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월 달쯤에 저희가 필요한 법들은 골라가지고 본회의에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도 또 하나의 입법 전쟁이 벌어지겠죠. 그 가운데 누가 민생을 위하고 누가 민주주의를 위하는 세력인지가 분명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근데 다만 이제 약간 아쉬운 점은 우리 당원분들이 이렇게 입법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언론이 다뤄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1월 초에 이제 원내대표님하고 지금 기획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 이런 거 영상으로 좀 찍어가지고 쭉 배포하고 이런 거 어떤 입법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 나오게 되면 좀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하십시오. 실제로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환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저희들이 총선 치르게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자, 그럼 이동윤 작가에게 이 질문을 해볼게요. 한동훈 장관 이제 비대위원장 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여야 관계 또는 지금의 국회 현황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똑같이 갈까요? 아니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여야는 더 극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다만 한동훈 장관이 장관할 때 그 모습 그대로 비대위원장을 할 거냐? 그렇게 하면 더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정치인은 끝이거든요. 늘 겸손하게 있어야지. 정치인이 싸가지 없는 모습 보이면 안 돼요. 나 같은 놈은 싸가지 있는 거 봐도 돼. 싸가지 있게 해도 좋아하잖아. 그게 매력이죠. 근데 정치인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비대위원장이 됐으니까 아니 뭐 그때 공무원 국무위원일 때는 정치인 100% 정치인 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때랑은 조금 달라진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언론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 대놓고 잡범이라고 했지만 지금 정치 파트너한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대통령이 뭐 한동훈하고 이재명 대표 같이 해서 여야 영수회담 뭐 이렇게 그거는 뭐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긴 합니다만 그 한동훈 띄워주려는 거 아니에요. 이 밑에 있던 한동훈을 이재명 야당 대표하고 딱 동급을 만들어주려고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야당 대표하고 단 한 번도 대화 안 한 사람은 윤석열이 처음일 건데 자기 아바타 한동훈이 되니까 딱 띄워주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이야기합시다. 민생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할지 아니면 당신은 자기가 없어 이렇게 할지 그거는 뭐 민주당에서 알아서 판단할 거고. 다만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그런 질문이 있을 때 뭐 인사는 오겠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인사는 오겠죠 이 대표한테. 그게 그런 워딩이 잘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인사 오는 거지. 왜? 아래 있으니까 인사는 오겠지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말 못하니까 이렇게 돌려서 뉘앙스적으로 탁 흘린 거란 말이야. 아이씨 요즘 홍익표 너무 잘하는데.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박수까지.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걸 보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과 함께 2024 총선 대비도 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큰 이슈가 일단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얘기. 불편하실 수 있지만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박주민 의원이 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뭐 제가 말씀드리면 그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당연히. 그 선거제가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도 결정될 거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너무 빨리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소 담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됐다. 지금 그래서 저는 결국엔 못 나가려고 봅니다. 그리고 명분이 없잖아요. 여기서 지사까지 하고 국회의원 몇 선 하셨습니까? 또 국무총리까지 하고 대통령 후보 하겠다고 민주당에서 경선까지 나왔던 분이 나 나가겠다. 안 나가는 조건은 대표가 물러나는 거다. 뭐 그러잖아요. 그게 명분이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에 졌다 민주당이. 그러면은 명분이 좀 되죠. 선거에 졌으니까 대표가 책임져야지.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는 명분이 되는데 이겼잖아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 지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앞서잖아. 그럼 나가라. 그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는 사실은 명분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용사는 그거 없이 막 해갖고 내가 좀 요즘에 깜짝 놀라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하는데 정치는 명분이기 때문에 저는 쉽게 나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주민 의원님은 의견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원내 수석인데 원내 수석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표를 단속하는 거예요. 한 표라도 새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의원님들을 사랑합니다. 쌍특검이 통과될 때까지 179표가 무조건 필요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저한테 뭐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라고 물으시면 제가 말하기가 참 곤란하고요. 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예. 다 표를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제 선거제 관련해서 뭐 선거제 깊은 얘기는 나누기는 좀 그렇고요. 뭐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그러면 소수 야당들 있잖아요. 정의당이나 기본소득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총선 과정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까 필요할 텐데 박주민 의원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개혁적인 법안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안은 특히 이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여러 정당들이 반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자고 했던 이슈들이라서 약간 그런 것들이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계속 같이 뭉쳐 가는 거고요. 이후 선거의 경우에는 이제 선거제도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부침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끝까지 좀 잘 지내야만 하는 이 원내 지도부의 숙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웃고 항상 전화드리고 항상 식사하자 그러고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하여튼. 그러니까 소수 정당하고의 관계는 뭐 제일 좋은 거는 그 연동형 지난번 한 거 가서 국민의힘도 위성정당 안 내고 민주당도 안 내고 그래서 소수 정당들이 오롯이 자기들이 받은 지지율 그대로 표를 받고 좋죠. 그렇게 되면 제일 환상적인데 국민의힘은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은 위성정당을 낼 거란 말이지. 그때 그러면 민주당을 안 내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권역별로 돌아간다? 그러면 선거제 후퇴가 아니냐.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간다? 선거제 후퇴니까 그러면 병립형으로 돌아가는데 비례를 권역별로 하자. 세타를 나눠서 이렇게 그 남한 한국을 3등분해서 수도권, 뭐 영호남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이 당선되고 대구에서도 민주당이 당선된다. 그렇잖아요. 권역별로 나눴으니까 1등만 되는 게 아니고 2등, 3등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정치 명분이라는 게 소수정당 비례성을 확보해줘야 이것도 정치 명분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끝없이 겪어온 영남하고 호남하고의 지역감정 해소 이것도 중요한 명분이잖아요. DJ와 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강조했고 그럼 이거는 명분이 안 됩니까? 이것도 명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무조건 배제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지난번 같으면 180일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선거제도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민주당이 하고 싶어도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여당에서 나 그거 안 할 건데 하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건 여당이 어떻게 나오느냐 또 야당이 어떤 카드를 갖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지켜보면서 앞으로 뭐 소수정당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이게 저는 뭐 우리 뭐 최강욱
의원하고 뭐 조국 교수도 뭐 제가 뭐 병리평을 주장한다 그랬는데 저는 병리평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이게 병리평으로 가도 되고 지금처럼 있어도 되는데 다만 저기서 반칙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절대선 절대악은 없으니까 이건 룰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룰을 정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으니까. 아 솔직히 내가 마음대로 정할 것 같으면 저는 그냥 뭐 호남에서만 투표합시다 이럴 것 같아. 다 웃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말이 됩니까? 룰은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합의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합의가 필요한. 이건 협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 이재명한테만 답을 내놔라. 이재명이 답을 내놓으면 저기서 말 안 들으면 그만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원래 서로 생각해봐야 돼.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방송이 또 서울시당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전망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고 또 서울시당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이런 것도 좀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박주민 의원님 말씀해 주실까요? 뭐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다 믿을 순 없습니다만 서울에서의 민심,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좀 회복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만치 않게 저쪽에서도 서울에 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죠. 특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그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정책 전환 이런 부분들은 뭐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추후에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1차적인 목표는 좀 표심을 좀 움직이는 데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도 이렇게 굉장히 과감하고 공격적인 그 서울과 수도권의 민심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공약과 정책들을 계속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도 이제 서울시 그리고 수도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세훈의 비전 또 윤석열의 비전을 능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대선을 치를 때 2년 전에 대선을 치를 때 서울과 수도권에 대해서 여러 좋은 공약들을 많이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다시 좀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좀 더 발전시킨 새로운 비전들을 빨리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그거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저희들이 지금 좀 회복되는 민심에 그런 것까지 더해지면은 잘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선거라는 게 뭐 바람도 타야 되고 뭐 구도도 중요하고 인물도 중요하고 뭐 다 그렇죠. 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물 위에서 싸우는 거고 물 밑에서 움직이는 이슈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뭐 민주당은 싫어하는데 그 사람은 좋아해서 찍어주는 것들이거든. 예를 들면 우리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 다 졌습니다마는 그 사람 일 잘한다 해서 뽑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지만 조은희 구청장 서초에 가면 일 잘한다고 소문 다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뭐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자료 그리고 이번에 여론조사 꽃에서 내놓은 자료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한 자료 이런 거 다 종합해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중요한 곳이 다 중요하죠. 은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용산, 종로, 송파, 강동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분석해 보면 왜 용산은 뺏겼으니까 그렇잖아요. 종로도 뺏겼으니까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고 강동은 우리가 이겼습니다만은 이번 최근 여론조사에 많이 국민의힘이 따라 올라왔어요. 그래서 벌려야 되는 거고 송파는 잘하면 뺏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기고 있는 곳 지금 국회의원 현역이 있는 곳도 있고 저쪽이 갖고 간 것도 있잖아요. 근데 송파가 이기고 있는 쪽은 저쪽에서 바짝 붙었고 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바짝 붙여서 올라갔거든. 그러면 다 갖고 와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집중은 최고위원회에서 전부 다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시당이 해줘야 돼요. 서울시당이 서울 곳곳에 이런 중요한 것들, 아주 세세한 공약들, 물밑에서 움직이는 공약들 이런 건 당 지도부 얘기해서 선제 조치를 딱딱딱 할 수 있게. 그래서 김영호 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김영호 위원장이 선거에서 많이 떨어져 봤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근데 가면 갈수록 김영호 위원장 지역구는 분위기가 좋아요. 처음 당선될 때보다 지금 두 번째 될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김영호 위원장은 물론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지만은 틈틈이 서울 곳곳의 문제점을 당 지도부하고 상의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서울의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달라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민서윤 민선의 연말 특집 공개 방송 꾸며주신 민선의 관계자분들, 특히 위원장 포함해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먼 길 마다 않고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와 주셔서 저희와 함께 호흡해 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있는 1000명 이상의 분들 감사드립니다. 1300명. 1300명 와.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집 최진박 교수님은 이렇게 하나마다 하는 이야기를 너무 잘해. 맛깔나게. 제 역할입니다 이게. 능력이죠. 네,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살아남는 거야. 라디오나 뭐 종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 진짜 저 사람 말 잘한다. 막 빨리 막 하거든. 근데 자세히 보면 다 하나만 하는 이야기. 제 능력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 민서이는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함께 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공유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김용호 위원장이 그렇게 원하는 구독 좀 꼭 해주세요. 네? 지난주 나왔다고. 어쨌든 그래서 구독이 좀 많이 늘 수 있도록 여러분 힘 모아주시고 내년에 또 하게 되면 여러분께도 안내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마무리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